어머님, 이게 진짜라면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지 아시잖아요. 며느리의 말에는 원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김 여사는 조용히 소파에 앉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말해봐야 치매 환자라고 믿어주지도 않을 텐데. 김 여사의 말에 김상민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럼 엄마가 대주주라는 게 정말 사실이란 거예요? 김상민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저녁 노을에 물들어갑니다. 30년 전 신축 당시엔 최고급 주거지였지만 이제는 재개발 논의만 무성한 낡은 건물이 되어버렸죠. 15층 중간쯤에 자리한 김 여사의 집에서는 오늘도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81세의 김 여사가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름진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고 희끗한 머리는 정갈하게 빗어넘겼죠. 언뜻 보면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지만 김 여사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하고 깊었습니다. 그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세월이 겹겹이 쌓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죠. 벽시계가 오후 6시를 알렸습니다. 김 여사는 습관처럼 시계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곧 아들이 돌아올 시간이었거든요. 예상대로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녁은 드셨죠? 아들 김상민이 들어섭니다. 55살의 중년 남성으로 정장 차림새는 단정하지만 어딘지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죠. 김 여사를 향해 인사를 건네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거실 테이블 위에 우편물들과 청구서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안부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인사일 뿐이었어요. 응, 먹었다. 김 여사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걱정해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수년간의 경험이 김 여사에게 이런 처세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상민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역력했죠. 회사 일로 힘든 하루를 보낸 게 분명했어요. 아, 그보다 엄마. 이번 달 대출이 또 올라간대요.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감당이 안 되겠어요. 월 상환금이 100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고요. 김상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경제적 압박감이 김상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게 보였죠. 김 여사는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이미 몇 번이고 들어본 이야기였으니까요. 회사 상황도 좋지 않고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불안해요. 이런 상황에서 집까지 팔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김상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자식의 고통을 지켜보는 어미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았거든요. 곧이어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며느리가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브랜드 옷차림새는 화려하지만 입가에는 늘 불만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죠. 명품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듯 놓으며 불평을 터뜨렸어요. 백화점에서 만난 사람들 보니까 다들 강남에서도 좋은 데 살던데 우리만 이런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니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며느리의 말에는 원망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김 여사는 며느리의 쇼핑백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명품 쇼핑은 계속하는 모순을 보며 말이죠. 아휴, 치매 환자 간병이나 잘해야지. 이런 집에 살아서야 체면이 서나. 친구들한테 시어머니가 치매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며느리는 김 여사를 향해 대놓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과 무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죠. 김 여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날카로운 아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정말 잊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 걸까? 김 여사의 마음속 목소리는 애타면서도 서글펐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뒤로 가족들은 김 여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실제로는 기억력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당신 목소리 좀 낮춰. 옆집에서 들어요.
김상민이 작은 목소리로 아내를 제지했지만 그 역시 김 여사의 편을 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하는 정도였죠. 가족의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뿐이었어요. 뭐가 문제야? 어차피 기억도 제대로 못하시잖아. 어제 뭘 먹었는지도 모르시면서 무슨 소리 다 들으시겠어요. 병원에서도 치매 초기라고 했잖아요. 며느리는 목소리를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김 여사는 두 손을 꼭 쥐며 참고 있었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김상민은 커피 테이블 위에 부동산 전단지들을 뒤적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대출까지 늘어나니 답답해 죽겠네요. 주변 단지들은 벌써 분양권 매매도 활발한데. 김상민의 말에 며느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옆집 박신혜는 벌써 송파로 이사 갔잖아요. 거기는 신축 아파트라서 좋아 보이던데. 우리만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 김 여사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창밖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강물처럼 세월도 흘러갔지만 자신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도 뭔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으로는 한계가 있죠. 혹시 숨겨놓으신 통장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며느리의 말에는 은근한 압박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뭔가 숨겨둔 재산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역력했죠. 하지만 김 여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차린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죠. 김상민과 며느리는 계속해서 재개발 이야기, 집값 이야기, 경제적 어려움만 주고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조용히 밥을 드시면서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죠. 마치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노인이지만 내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는데. 김 여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아련하게 떠올랐죠.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땀 흘렸던 시절, 직원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날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투자와 사업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상민과 며느리는 각자의 할 일을 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여사는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다시 소파에 앉았을 때 집안은 깊은 고요함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하루도 똑같이 흘러갔죠.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치매 환자 취급받고 투명인간처럼 지내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은 아직 또렷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날이 올 것이라는 예감도 함께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든 아파트에서 김 여사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 바늘이 오전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져서 이른 새벽에 눈을 뜨는 일이 많아졌어요. 김 여사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멀리서 새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김 여사는 커튼을 살짝 젖히며 바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시작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예감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간단히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김 여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직 가족들이 잠든 시간이라 집안은 조용했죠. 김 여사는 습관처럼 베란다의 화분들에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작은 화분 몇 개뿐이었지만 김 여사에게는 소중한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김 여사는 작은 꽃봉오리를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식물들은 말은 못해도 김 여사의 정성을 받고 예쁘게 자라주었거든요. 가족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오전 9시쯤 현관문 밖에서 우편함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는 평소처럼 우편물을 확인하러 나갔어요. 아파트 복도는 고요했고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죠. 우편함을 열자 평소보다 많은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광고 전단지나 공과금 고지서였지만 그 사이에 눈에 띄는 편지 하나가 있었어요. 두툼한 흰색 봉투에 정성스럽게 써진 주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봉투 왼쪽 상단에는 오래된 그룹의 로고가 찍혀 있었고 그 아래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김 여사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직도 내 이름으로 남아있단 말인가. 김 여사의 마음속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했던 시절, 작은 투자로 시작해서 점점 불어난 주식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져 간 것들. 김 여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편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수신인 란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발신인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주주총회 개최 안내와 함께 상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안건들. 김 여사는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엄마, 뭐 보고 계세요? 갑자기 들린 며느리의 목소리에 김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며느리가 뒤에 서 있었어요. 김 여사는 재빨리 편지를 접으려 했지만 며느리의 눈길이 이미 편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 그냥 우편물이야. 김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며느리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편지인데요? 요즘 사기 편지도 많다던데 혹시 이상한 건 아니죠? 며느리는 김 여사에게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는 편지를 더욱 꼭 쥐었어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라고 되어 있던데 이런 거 다 사기예요. 치매 환자들을 노리는 수법이라고 뉴스에서 봤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김 여사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은 이상 이런 편지들은 모두 의심스러운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 바로 버려야죠. 치매 환자한테 무슨 주주총회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며느리는 김 여사의 손에서 편지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편지를 놓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무시하는 투로 말했어요. 에이, 어머님. 요즘 이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혹시라도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알았죠? 며느리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김 여사는 며느리가 사라진 후에야 편지를 다시 펼쳐봤어요. 편지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분명히 진짜였습니다. 회사 이름, 주소, 연락처까지 모든 게 정확했어요. 김 여사는 편지를 가슴 깊이 넣어뒀습니다. 며느리나 아들에게 들키면 또 치매 환자 취급을 받을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김 여사의 마음속에서는 뭔가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상민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즉시 아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아침에 어머님이 이상한 편지를 받으셨어요. 주주총회 어쩌고 하는. 김상민은 밥을 먹으면서 대충 들었습니다. 아, 그런 사기 편지 많아요. 요즘 노인분들 타겟으로 하는 게 유행이래요. 김상민의 반응도 며느리와 비슷했습니다. 김 여사는 조용히 밥을 드시면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었어요. 자신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까지 깊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편지 버리라고 하세요. 그럴게요. 어차피 치매 환자가 무슨 주식을 갖고 있겠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김 여사가 없는 것처럼 진행됐습니다. 김 여사는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후가 되자 김 여사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편지를 다시 꺼내어 읽어봤어요. 주주총회는 다음 주 금요일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이었죠. 김 여사는 편지를 보면서 옛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했던 시절, 그때 알게 된 사업가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받은 주식들.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것들을 잊고 살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것들이었어요. 뭔가 운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편지를 소중하게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가족들이 절대 찾지 못할 곳에 말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자신의 과거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죠.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다시 모여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 여사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김상민과 며느리는 오늘도 집값과 대출 이야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앞으로 며칠 후면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통의 편지가 가져온 작은 희망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침대에 누워서도 편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기대감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주주총회가 열리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했어요. 오래된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꺼내어 입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산 옷이었지만 김 여사가 워낙 관리를 잘해서 아직도 깔끔했어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김 여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8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만큼은 당당해 보이고 싶었거든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오래된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선물해준 소중한 추억이었죠. 어머님, 어디 가세요? 김 여사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김 여사의 차림새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잠깐 나가볼게. 김 여사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주총회 이야기를 하면 또 말리거나 사기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혹시 그 편지 때문에 나가시는 건 아니죠? 제가 분명히 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김 여사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 내가 바보는 아니야. 김 여사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으로 김 여사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어요.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김 여사는 기사에게 호텔 주소를 알려주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김 여사의 마음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김 여사는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로 자신이 여기 와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용기를 내어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대부분 중년 남성들이었고 김 여사처럼 나이 든 분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김 여사를 힐끗 보며 지나갔지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잘못 온 노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실례합니다. 주주총회는 어디서 하나요? 김 여사는 호텔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10층 그랜드 볼룸입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김 여사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탔지만 아무도 김 여사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10층에 도착하자 그랜드 볼룸 입구가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한국산업그룹 정기주주총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김 여사는 그 글씨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이었죠. 입구에서 접수를 하는 직원이 김 여사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혹시 주주이신가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 여사같이 나이 든 분이 혼자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거든요. 네, 그래요. 김 여사는 편지를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직원은 편지를 확인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던 직원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말이네요. 김 여사님 맞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의 태도가 갑자기 정중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홀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어요. 앞쪽에는 임원진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가운데에는 그룹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 얼굴을 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수십 년 전 젊은 사업가였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그룹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연단에 서서 참석자들을 둘러봤어요. 형식적인 인사를 하다가 김 여사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여사님, 아직 살아계셨군요. 그리고 이 지분까지. 그룹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 여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 여사에게 집중됐어요. 81세의 노인이 당당하게 일어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잊혀지지 않았네. 다만 가족이 나를 치매라 부른 것뿐이지. 김 여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며 김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룹 회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김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전 동업자였던 김 여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김 여사가 아직도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잠깐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룹 회장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에게 다가왔어요. 회의장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김 여사님,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장 옆 작은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자들과 참석자들의 시선이 따라왔지만 김 여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살아계신 줄 몰랐어요. 그룹 회장의 말에 김 여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를 죽은 사람 취급했구나. 그런데 주식은 어떻게 된 거지? 그것이? 사실 저희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휴면 계좌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룹 회장의 설명에 김 여사는 놀랐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었어요. 얼마나 되는 거지? 전체 지분의 3% 정도입니다. 현재 시가로는 약 5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룹 회장이 숫자를 말하자 김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룹 회장의 말에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회의장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고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룹 회장의 질문에 김 여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권리를 찾겠어. 더 이상 숨어서 살지 않을 거야. 김 여사의 말에 그룹 회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 김 여사의 지분은 유효했고 김 여사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김 여사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잊혀진 대주주의 등장이라는 뉴스가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김 여사는 회의장을 나서면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어요. 가족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치매 환자 취급은 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 여사가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지만 거실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어요. 김상민과 며느리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김상민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신발을 정리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나가 있었어. 하지만 며느리가 들고 있던 태블릿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80대 잊혀진 대주주, 수백억 지분 보유 확인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김 여사의 사진까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장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죠.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태블릿을 김 여사에게 보여주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김 여사는 화면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기사에 나와 있는 그대로야. 김 여사의 담담한 대답에
김상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주주총회에 가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사기라고 했잖아요. 김상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일어서며 흥분한 표정을 지었어요. 두 사람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진짜라면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지 아시잖아요. 며느리의 말에는 원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김 여사는 조용히 소파에 앉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말해봐야 치매 환자라고 믿어주지도 않을 텐데. 김 여사의 말에 김상민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럼 엄마가 대주주라는 게 정말 사실이란 거예요? 김상민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김 여사의 간단한 대답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와 김상민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대출 때문에 고생한 건 뭐예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된 것이었다는 생각에 화가 났던 거죠. 김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치매라며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니까 이상하지 않아? 김 여사의 말에 김상민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김 여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양심의 가책이 몰려왔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이런 큰일을 혼자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가족? 김 여사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서글픔이 가득했어요.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가족이라고 하는구나. 김상민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상황을 수습하려는 마음이었죠. 엄마,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함께 의논해봐요. 의논?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더니 갑자기 의논하자고? 그 순간 김상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김상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상민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하고 있대요. 벌써 우리 가족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어떡해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해요? 시어머니가 대주주라는 걸 숨기고 살았다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창피하다면 나하고 상관없이 살면 되잖아. 김 여사의 차가운 말에 김상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체면도 버린 것 같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하지만 김 여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그때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의 휴대폰이었어요. 여보세요? 아, 언니. 네, 뉴스 봤어요. 그게... 며느리는 전화를 받으며 점점 작아졌습니다. 친구들의 질문 세례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엄마, 일단 기자들 인터뷰는 거절하셔야 해요. 김상민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김 여사의 대답에 김상민과 며느리가 동시에 놀랐습니다.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가족들 이야기까지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김 여사의 무심한 반응에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우리 생각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봤어? 김 여사의 반문에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김상민이 다시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제발 우리 가족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김 여사는 김상민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평생 키워온 자식이지만 그동안 받은 상처가 쉽게 치유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 늦었어. 이미 모든 게 세상에 알려졌어. 그 순간 집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온 것 같았어요. 김 여사님,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분들과는 어떤 관계신가요? 기자들의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커튼을 내리며 떨었어요. 이제 정말 어떡해요? 나가지도 못하겠어요. 김상민도 당황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엄마,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김 여사는 창밖의 기자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어요. 정리할 게 뭐가 있어? 사실대로 살면 되지. 김 여사의 말에 김상민과 며느리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들의 조용한 일상은 끝이 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 여사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후련함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를 무시하던 이들, 이제 진실을 보게 될 거다. 김 여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김상민과 며느리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아직도 기자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내내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는 커튼을 살짝 젖히며 그들을 바라봤어요. 벌써 몇 대의 방송 차량까지 도착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며느리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러 개의 휴대폰을 들고 계속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죠. 어머님, 큰일 났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공포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뭐가? 김 여사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김 여사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인터넷에 기사가 수십 개나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용이 화면에는 치매 진단받은 대주주, 가족들도 몰랐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였습니다. 며느리와 김상민의 사진까지 함께 실려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당황한 표정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기사를 읽어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가족들이 김 여사를 방치했다는 식으로 써 있었고 치매 환자를 이용한 주식 조작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어머님을 학대했다는 식으로 써 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김상민이 부은 얼굴로 나타났어요. 밤새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정장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어요. 엄마,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분간 출근하지 말라고. 김상민의 말에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언론에서 계속 연락이 온대요. 인사팀장이 직접 전화했어요. 김상민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김 여사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한 감정과 서운한 감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때 현관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다 조작된 거 아니야? 치매 노인이 대주주라니 말도 안 되지. 맞아. 분명히 뒤에서 누군가 조종하고 있을 거야. 가족들이 할머니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기자들과 구경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지? 김 여사가 물어보자 며느리가 떨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정말 치매가 맞는지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말을 멈췄습니다. 김 여사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어머님을 이용해서 돈을 빼돌리려 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어머님을 조종해서 주식을 팔아버리려 한다고. 며느리의 말에 김 여사는 놀랐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진 것 같았어요. 김상민이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요. 우리를 도와줄 변호사? 김 여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우리를 도와줄 변호사요. 이 상황을 정리해야죠. 안 그러면 우리 가족이 모두 망해요. 김상민의 말에 김 여사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전 10시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고용한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의 박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는 김 여사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 여사님의 치매 진단서를 언론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김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김 여사님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언론의 비난도 피할 수 있어요. 박 변호사의 설명에 김 여사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계획인 것 같았어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의혹을 제기할 것이고 가족분들은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박 변호사의 애매한 대답에 김 여사는 의심스러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김 여사를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났어요. 치매 환자가 회사 지분을 좌지우지한다고? 이런 게 말이 돼? 분명히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가족들이 불쌍하다. 치매 환자 때문에 고생하겠네. 며느리는 댓글들을 읽어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떡해요? 온 나라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나쁘게 보고 있어요. 김 여사는 댓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오후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집을 찾아온 거예요. 김 여사님 정신상태 재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김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요? 언론에서 요청했고 가족들도 동의했습니다. 공정한 검사를 받으셔야 의혹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의사가 김상민과 며느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김 여사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거부하면요? 그러시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김 여사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모든 게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때 동업자였던 그룹 회장마저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는 그룹 회장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김 여사님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룹 회장의 말에 김 여사는 실망했어요. 결국 그도 자신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내 기억은 흐려져도 내 삶과 선택은 진실이었다. 김 여사의 마음속 목소리는 애타면서도 슬펐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치매가 맞으신가요?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김 여사는 더 이상 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거실에서는 김상민과 며느리가 박 변호사와 함께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 몰래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어요.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치매 진단서를 공개하고 김 여사님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겠어요. 김 여사는 문틈으로 들리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가족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김 여사는 잠들지 못하고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배신과 세상의 시선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증거를 찾아야 했거든요. 김 여사는 천천히 일어나 오래된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가방이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김 여사만의 비밀 상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였어요. 가방을 꺼내는 순간 오래된 가죽 냄새와 함께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김 여사는 가방을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지퍼가 오래되어 잘 열리지 않았지만 김 여사는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열었어요. 가방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누렇게 변한 서류들, 오래된 계약서들, 그리고 손으로 직접 쓴 사업 노트들이 가득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각각의 서류마다 소중한 기억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건 내가 살아온 증거다. 내 이름, 내 손길, 내 피땀이 여기 있다.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중요한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주식 원본 증서였어요. 수십 년 전에 직접 서명한 김 여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잉크는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서류를 보면서 김 여사의 기억 속에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 되살아났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직원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시절 말이에요. 공장 마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던 따뜻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김 여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김 여사가 직접 쓴 사업 일지였어요. 매일매일의 매출, 지출, 그리고 사업에 대한 생각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정성스러운 필체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가득했어요. 1993년 3월 15일. 오늘 새로운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다. 앞으로 더 큰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직원들도 모두 열심히 해준다. 김 여사는 자신이 쓴 글씨를 보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사업가로서의 패기와 열정이 글씨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정말 당당했고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죠.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산업그룹과의 합작 투자 결정. 남편과 상의 후 우리 공장 지분의 일부를 투자하기로 했다. 위험하지만 큰 기회가 될 것 같다. 믿고 가보자. 이것이 바로 김 여사가 대주주가 된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작은 투자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엄청난 가치로 불어났던 거죠. 그때는 그런 미래를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김 여사는 계속해서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남편과의 사진 몇 장이 나왔어요.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직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사업이 잘 될 때 기념으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들은 색이 바래었지만 여전히 행복한 순간들을 담고 있었어요. 사진 속의 김 여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눈빛이 살아있었고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 역시 믿음직한 동업자의 모습이었죠. 두 사람 모두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어. 김 여사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지금의 현실이 서글펐어요. 세월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구나 싶었습니다. 서류 더미 맨 아래에서 김 여사는 가장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산업그룹과의 초기 투자 계약서였어요. 김 여사와 남편의 서명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장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계약 조건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김 여사의 지분이 생각보다 훨씬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당시 그룹이 작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란 셈이었어요. 이 서류들만 있으면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을 거야. 김 여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다면 자신도 준비를 해야 했어요. 김 여사는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별도로 분류했어요. 주식 원본 증서, 투자 계약서, 그리고 자신이 직접 쓴 사업 일지들이었습니다. 각 서류마다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정리를 하면서 김 여사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젊은 시절의 열정, 사업가로서의 성취, 그리고 남편과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의미 있는 인생이었어요. 나는 치매가 아니야. 기억도 멀쩡하고 판단력도 있어. 이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잖아. 김 여사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의심할지라도 자신만은 자신을 믿어야 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김 여사는 모든 서류 정리를 마쳤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따로 봉투에 넣어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내일이 되면 이 서류들이 자신의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김 여사는 거실로 나가봤어요. 김상민과 며느리는 아직 잠들지 않고 박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치매 진단서도 준비했고
김상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더 이상 놀라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참석하시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의 질문에 박 변호사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김 여사님이 나오시면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어요. 가족들만 나와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방으로 돌아갔어요. 가족들의 계획은 이미 충분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자신의 계획은 모르고 있겠죠. 김 여사는 다시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이 모든 증거들이 있다면 누구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지가 관건이었어요. 그때 김 여사는 한 가지 완벽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한다면 자신도 나타나서 진실을 말하면 되는 거였어요. 서류들을 가지고 나가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이제 진짜 싸움이야. 김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는 기자회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김상민과 며느리는 박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방송사 카메라들도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회견장은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각 언론사 기자들은 최적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분주했습니다. 조명이 밝게 켜지고 마이크 테스트 소리가 들렸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준비한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치매 진단서도 있고 의학적 근거도 충분합니다. 박 변호사가 김상민과 며느리를 안심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손수건으로 계속 손을 닦고 있었고 김상민은 원고를 반복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치매 진단서와 관련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을 설득할 만한 자료들이 충분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어머님이 상처받으시면 어떡하죠? 며느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고 기자들도 다 모였습니다. 포기하기엔 너무 늦었고 다른 방법도 없었어요. 가족의 명예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요 언론사 기자들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체 기자들까지 참석했어요. 모두가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맨들은 최적의 각도를 찾아 자리를 잡았고 기자들은 노트북을 열어 준비를 마쳤어요. 회견장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분위기였어요. 방송 중계도 준비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김상민이 먼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정장은 단정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조정했어요. 목에서 침을 한번 넘기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김상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희 어머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상민은 준비한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끝까지 해야 할 말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3년 전부터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번 주주총회 참석도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판단력 저하를 우려하고 계십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회견장의 분위기는 진지했어요. 기자들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이미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마이크 앞에 나섰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이크를 잡기가 어려워 보였어요. 목소리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큰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는 단지 어머님을 보호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치매 환자분들은 종종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시거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회견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김 여사님이 오셨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크게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어요. 회견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맨들은 급하게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김 여사가 당당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8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걸음걸이가 힘차 보였습니다. 등을 쫙 펴고 고개를 들고 걸어오는 모습이 위험 있어 보였어요. 마치 젊은 시절 사업가의 모습이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회견장을 가로지르는 김 여사의 모습은 장엄하기까지 했어요.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며 김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김상민과 며느리는 깜짝 놀랐어요. 김 여사가 나타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준비했던 시나리오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엄마, 왜 나오셨어요? 김상민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아들을 무시하고 연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기자들 사이를 당당하게 지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기자들은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반전을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김 여사님, 정말 치매가 맞으신가요? 주주총회 참석은 누가 결정한 건가요? 가족들과의 갈등이 있나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매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김 여사는 침착했습니다. 연단 앞에 서서 마이크를 조정했어요. 마이크 높이를 자신에게 맞게 조절하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회견장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김 여사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치매라 불려도 좋다. 그러나 내 기억 속엔 분명히 있다. 내가 이 회사를 세웠고 내 손으로 이 주식을 지켰다는 사실. 김 여사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김 여사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치매 환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발음이었어요. 그 순간 회견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 여사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서류들은 오래되었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각 서류마다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1993년에 체결한 투자 계약서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서명한 것이에요. 첫 번째 서류를 보여주며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기자들로 연단 앞이 북적거렸습니다. 그때 그룹 회장이 급하게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김 여사님 없이는 이 그룹도 없었습니다. 그룹 회장이 울먹이며 맞습니다. 김 여사님 없이는 이 그룹도 없었습니다. 결정적 순간 김 여사는 증거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여사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기자들이 몰려들지도 않았고 집안의 분위기도 전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김 여사 자신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중심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김상민과 며느리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김 여사가 식탁에 앉아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정중함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김상민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김 여사의 자리를 정성스럽게 정리해 주었어요. 물컵에 물을 따라주고 김치도 김 여사가 좋아하는 것으로 따로 담아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고맙구나.
김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가족들의 태도, 변화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재산 때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자 김상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김상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김 여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지난날의 상처들이 쉽게 치유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말로는 쉽지. 김 여사의 짧은 대답에 김상민과 며느리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어머님 말씀 잘 듣겠어요. 김상민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젓가락을 들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가족들이 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그래도 기회는 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앞으로가 중요해. 김 여사의 말에 김상민과 며느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김 여사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김상민이 최근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회사에서 복직 연락이 왔어요. 오히려 어머님 덕분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며느리도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어머님을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김 여사는 그런 말들을 그리 반갑지 않게 들었어요. 좋을 때만 자랑스러워하는구나. 김 여사의 말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상민이 급하게 화제를 돌렸어요. 엄마, 주식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김 여사의 단호한 대답에 김상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범하게 살면 되지. 남의 돈 바라지 말고. 김 여사의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 며느리가 나서려고 했지만 김 여사가 말렸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익숙해. 김 여사는 혼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선택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김 여사는 소파에 앉았어요. 김상민과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할 일 해. 나는 텔레비전 볼 거야. 김 여사가 말하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자리를 떴어요. 김 여사는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같은 풍경이었지만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다른 기분을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삶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김 여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자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김상민이 나가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한국산업그룹에서 오셨대요. 김 여사는 놀라지 않고 일어났어요. 들어오시라고 해. 그룹의 임원이 들어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정식으로 주주대우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임원은 여러 서류를 가져왔어요. 주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과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도 김 여사님을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서류들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천천히 결정하세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임원이 떠난 후 김상민과 며느리는 김 여사를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김 여사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사건 이후 김상민과 며느리는 침묵 속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김 여사는 다시 가족과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어요. 김 여사의 눈빛은 당당했고 식탁 분위기는 묵직한 존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집 같은 방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가족들의 태도, 자신의 마음가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김 여사는 서랍에서 옛날 사진을 꺼내봤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김 여사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았어요.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삶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김 여사는 속으로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무시당하던 노인에서 존엄을 되찾은 대주주로 김 여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81세의 나이에 찾은 새로운 인생, 김 여사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되찾았어요. 바로 자존감과 존엄성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감동을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주시면 그 마음이 또 다른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